1950년 9월 15일 감행된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한 국군과 유엔군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휴전선을 돌파해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온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전쟁을 끝내려는 연합군의 의지는 좌절되고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1950년 12월 15일 새벽, 중공군을 피해 흘러들어온 피난민들과 후퇴한 연합군들로 함경남도 흥남부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12월 24일까지 열흘간 실시된 철수작전으로 피난민 10만 명과 연합군 10만 명은 무사히 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을 보고받고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14,000명가량의 가장 많은 수의 피난민들을 수송한 미군 소속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흥남 철수작전의 상징이 되었고, 이때 메러디스 빅토리호로 피난한 14,000명의 후손 중 한 명이 바로 다들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친 이재명 언론들과 유사 언론들을 통해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친 이재명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졌으니 졌지만 잘 싸웠다고 말입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승리와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압도적으로 이겨온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잘 싸웠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번 대선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도적인 적대 세력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압도적이었던 것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재명의 과오들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과오들과 싸웠고 그 과오들이 이재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받았고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될 원칙들마저 무너졌습니다. 어디에도 졌지만 잘 싸웠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치르느라 바깥의 적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을 뿐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압도적 물량의 중공군 앞에서 거듭되는 후퇴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낸 덕분에 먼 훗날 대한민국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흥남 철수작전이야말로 졌지만 잘 싸운 싸움입니다. 결국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했고 피해자와 사망자가 나왔으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은 사망자 비율과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시켜낸 문재인 정부는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지난 5년간 거듭된 패배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외쳐온,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온 나라 전체로 퍼지기 전에 단지 민주당만의 피해로 최소화시켜낸 여러분들이야말로 졌지만 잘 싸운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나이브TV, 저는 블랙하우 비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호구맨님 와 계십니다. 호구맨입니다. 네, 호구맨님 별일 없으셨습니까? 뭐 별일이 뭐 없다면 없었고 많다면 많고 그렇죠. 예, 사실 별일은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지나간 몸이 됐습니다. 뭐 멀쩡하신데 뭐 보기에는 뭐. 예,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별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요. 그냥 콧물 좀 많이 흐르고, 네. 네, 그다음에 기침 약간 있었고, 그러고서 한 3일 정도 그러다가 그 뒤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편하게 잘 놀았습니다. 그럼 저도 오미크론이었나 봐요. 편도가 이만큼 부었을걸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끼어드셨네. 네, 우리 목소리 익히 잘 아시는 링장군님이고요. 그 외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두 분 같이 소개해드릴까요? 일단 우리 고라님.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고라입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 귀여운 감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귀여운 감자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두 사람까지 해서 총 5명이서 이번 에피소드를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시즌을 새로 시즌 3로 넘어가는 뭐 그런 기념이기도 하고. 네, 뭐. 브릿지죠, 브릿지. 네, 그런 셈인데 오늘 그래서 이제
지금 녹음실에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마스크를 안 벗고 녹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청음감이. 감안해 주시고 지금 다 마스크 끼고 녹음하고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를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동정남님, 달타냥님, 트친S님, 박지윤님,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귀여운 감자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라이브 TV는 제공. 강제 제공. 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는 컴닉스 컴퓨터와 함께합니다. 전화번호 070-8742-9595입니다. 컴퓨터 조립 및 수리, 인터넷 공사, 대량 납품 전문입니다. 사실 광고주님께서 옆에 앉아 계신데 상당히 좋다. 오늘 그 저희 광고주님께서는 그냥 참관인으로 와 계십니다. 지금. 업저버. 네. 네. 아니 참고로 이제 컴용님께서 지나가신 그 컴퓨터는 한결 가벼움을 맞다. 링장군님은 실제로 그 저기 서비스를 받아보셨죠?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한껏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별 5개입니까? 별 10개 드립니다. 아, 10개. 네. 별 10개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TV는 달품은 농장과도 함께합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 짓는 문파. 대표 상품은 청개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예, 제철 음식들 사실 수 있으니까요. 네, 계정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그 협찬으로 계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청란 보내주셨죠. 드셔보셨습니까? 저 다 먹었죠. 저는 그 이제 왠지 제가 함부로 요리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계란 장조림이랑 오랜만에 계란말이 한번 해봤는데 클래스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계란이. 그렇죠. 비싼 계란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유통기간이 짧은 계란이니까 신선한 계란을 아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저 계란말이도 했었고 계란찜도 하고 네. 라면에도 넣어 먹고. 아 근데 라면에 넣는 건 좀 확실히 아깝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라면 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는 뭐 기존에 계란 사면은 라면에 넣어 먹거나 뭐 후라이나 해 먹고 하는 그 정도였는데 요리를 다 했네. 청라는 후라이도 아주 맛있고 후라이가 좋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예, 신선한. 후라이랑 근데 왠지 아까워서 재료가 아까워서 이거 함부로 해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삶은 달걀 뭐 이런 거. 예, 나름 요리라는 걸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애쓰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이번 에피소드 제목은 What If입니다. What If. What If. 이제 뭐 직역하면 만약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제 평행 우주를 한번 뇌피셜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건데요.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나 무서워 솔직히 예. 두려워. 지금. 일단 뭐 최소 5개의 평행 우주가 나오게 될 예정인 거죠. 네. 네, 그 본격적인 내용이 앞서서 잠깐 이제 서두로 저희 뭐 좀 뜬금없이 들리긴 하겠지만 안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그 전에 합니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뭐라고 이거 두 가지라고 합니까 이거? 아, 두 가지씩이죠. 네. 네.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네. 정덕질이란 게 대체 뭐냐 이 얘기를 잠깐 짧게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치 신세계에서 이제 그 흑역사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역사 청산 시리즈.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조국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지금 3부까지 나왔나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신에서 지금까지는 에피소드 통틀어 가지고 이재명 리스크 이후에 제일 가치 있는 에피소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판단차를 했잖아요. 사실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지금 기획한 거는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네네. 저희 1월 초쯤인가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하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묵혀놨다가 지금 하게 돼. 마침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제 정신이 조국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국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생각했던 취지랑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리스크 위에 굉장히 그 가장 가치가 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더 사견을 덧붙이자면은 이거는 그 어떤 하승주 씨의 일련의 그 정치 신세계 탈퇴 이후의 일련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정신 나름의 이제 입장문을 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승주 씨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정덕이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정덕이 이제 정치 오타쿠의 줄임말이잖아요. 덕이라는 게 이제 오타쿠를 한글로 덕후. 덕후에서 푼 거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은 뭐 특정 정치인의 팬덤. 일반적으로 순화되게 이제 표현하면은 정치 고관여층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각종 사건들을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들이 세운 이제 세계관 안에서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두고 그걸 해석하는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래들 변수들이 늘어나가지고 일반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관계들까지 막 거기에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시각과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게 이제 엇나가 버리면 음모론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깨어있는 시민하고 음모론자라는 게 사실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그런 어떤 되게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해보자는 이 내용을 방송을 해보자는 취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한 발만 어긋나면은 영 엇나갈 수 있는데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거기에 관해서 각자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이 방송을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먼저 이제 안희정 미투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이제 그 안희정이 이제 그 미투가 터지고 나가지고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니면 정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층들이나 큰 반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희정이 그 이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자체에 관해서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그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낯이 좀 많이 드러났죠. 그쵸.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네. 뭐 뜬금없는 소리만 맨날 해대고. 네네. 그때 실망 많이 했어요. 대연정 이야기. 대인적 이야기도 그렇고. 네. 뭐 박영선 내세워가지고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것도 저는 그 안희정에 대해서 처음에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그게 한 2016년, 15년 그때쯤이었지 싶은데 그때 이제 그 벙커원에서 안희정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현장에 가서 봤었는데 되게 이렇게 막 그 대연정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지지자라고 손잡아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많이 풀어놓는 거예요. 정치인답지 않게. 그래가지고 철학 같은 막. 그래서 세번 어디서 좀 짱박혀가지고 뭐 이상한 책이라도 뭐 혼자 돌아도 딱 나왔나 그런 생각 들고 그랬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뭐 저렇게 해서 엇나가지만 않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차가 비대해져가지고 2017년 대선 때 이제 똥볼을 차가지고 마침 사람들이 비호감이 확 커진 상태에서 미투가 터져버리니까 말하자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저는 지금 이제 이걸 다시 되짚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안희정에 대한 어떤 그런 비호감과 별개로 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불륜녀. 네, 상간녀로 취급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안희정 일단 미투 사건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JT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고서 그때까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희정이 나쁜 짓을 했다. 네. 또는 뭐 바람을 피웠다. 네.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보더라도 일단 안희정의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난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1심이 나오기 전이었나? 이제 안희정 씨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지은 씨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김지은 씨가 안희정을 뭐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뭐 바람을 피웠다. 이거는 그래서 그 위력에 의한 뭐 성추행 뭐 이런 네. 범죄 형사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 둘이 바람을 핀 거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김지훈 씨 그냥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왔죠. 뭐 김지훈 씨 아버지가 뭐 한나라당 뭐 당직자 출신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그 증폭된 거다. 네,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정적에 의한 어떤 말하자면 정치적 암살 아니냐, 차도살인 그렇죠.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고 그 차도살인의 주체로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정작 이제 지금 2심까지 재판이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라. 대법까지 끝났습니다. 대법까지 끝났습니다. 네, 2심, 1심 무죄, 예. 2심 유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갔는데 파기환송이 안 되고 예. 그냥 이제 그렇습니다. 2심 그대로 됐다는 얘기죠. 예, 2심이 그대로 인용이 네. 됐습니다. 확정 판결인 거네요,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좀 그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사실들이랑 좀 이제 상반되는 내용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희정 건에 대해서 이제 김지은 씨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네,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판단하고 이제 그 판단이 옳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지 이 말하자면 소위 정덕질이라는 것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 정덕질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표로 끌어들이는 그런 그 행동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내 표를 뭐 주변에서 10표, 100표 더 모을수록 자기가 정덕질을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신뢰성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그 점에서 이제 이 김준 씨에 대한 비판은 좀 많이 실패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심 판결문들을 보면은 혐의점이 총 10개예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제 네. 피해자 이제 김지은 씨가 검찰을 통해서 그 제기한 혐의가 총 10개 혐의인데 그 피가늠자 가늠. 네, 간음에 대한 게 네.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추행이 1개가 있고 그다음에 강제추행이 5개 혐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총 10개의 혐의를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딱 하나 빼고 9개는 전부 유죄를 받게 됩니다. 네. 그 혐의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엔 좀 많이 그래요, 이게. 네, 내용이 예. 네네. 내용이 이제 피해자 측에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네. 왜 1심에서는 무죄였고 2심에서는 그게 왜 유죄로 뒤바뀌었는지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런 미투 사건 아니면 이제 그 성폭행, 성추행 관련된 사건들은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CCTV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네.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진술을 가지고 하는데 1심에서 이제 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어떤 10개의 혐의들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난 전후에 김지은 씨와 피해자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뭐 톡방의 대화라던가 네네. 문자를 보면은 어떤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진술이 약간씩 어긋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술이 약간 어긋난 것들에서 이에 의해서 그렇죠. 예, 신뢰성이 예.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네. 바라본 것이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위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이 10개 혐의 전체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2심에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는 성인지 감수성 판례라고 합니다. 이게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네. 2018년에 나온 판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피해자 중심적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네네. 1심에서는 기존 관례대로 그냥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반 다른 형사 사건들처럼 네. 진술이 약간이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증명력을 인정을 해야 가볍게 되는 거죠. 예,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1심에서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됐다고 판단하지 않은 거고요. 네. 다만 2심은 그것을 판단을 충분히 이제 위력이 있었다. 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위치, 그렇죠. 지위를 활용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피고인 즉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안희정 지사의 말들이 좀 바뀌는데요. 네. 일단 이제 맨 처음에 이 김지은 씨가 JTBC 인터뷰를 마치고 비서실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예, 입장을 먼저 네, 내놨는데 입장을 비서실에서는 이거 합의에 따른 그냥 성관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단 말이죠. 불륜 저지른 게 잘못해서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입장문을 냈었죠. 당초에는. 네, 그래서 근데 안희정이 그거는 비서실에서 입장을 잘못 냈고 그냥 처음에 내 잘못이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네.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게 내가 성폭행을 했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불륜과 간음 사실을 사과한 거다. 네. 근데 나중에 법정에서 또 진술할 때는 비서실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입장 발표한 것 자체를 그냥 잘못했다고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반복 성명을 낸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 김지은 씨와의 관계가 통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보면 그러니까 아니죠. 불륜도 아니고 네. 그냥 뭐 합의하에 뭐 성관계 할 수 있는 관계다. 이건 사실 안희정의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통상적인 연인 관계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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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웃기는 말이 되는 거지. 누구랑 성관계를 해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야 돼요. 뭐 그게 연인 관계든 아니면 뭐 섹스 파트너든 간에. 이 말은 되게 웃겨요. 통상적인 연인은 합의를 안 해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되잖아. 네. 안희정의 개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개념이 한참 어긋냈던 사람인 거지. 이 사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그냥 불륜이면 연인 관계잖아요. 그냥. 불륜이면 그냥 그렇죠. 뭐그 파트너라고 봐야지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뭔가 여기서는 뒤틀어 버린 겁니다. 네. 그 앞서서 했던 주장들을. 네네. 일관성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네네. 관계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진술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네. 높이 평가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게 이제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가 된 네, 결정적인 부분 중 하나였다고 네.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BS 보도를 보면은요, 이 그 SBS 보도는 이제 판결문을 이제 구해가지고 네. 판결문을 구해서 이제 낸 기사인데, 일단 이 피해자 김지은 씨가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네. 상태가 된 이유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가 이 피해자 김지은 씨를 추행하기 전에 운전 담당 비서가 이 김지은 씨를 추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김지은 씨가 이 사실을 안희정의 측근들한테 모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 전부가 돕고 와라 뭐 그렇게 얘기를 예. 했죠. 네. 이 운전 담당 비서관이 훨씬 구하기 어렵다. 너는 네 나가도 금방 새로 구할 수 있다.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안희정 전 지사한테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당연히 소용없겠구나. 그래서 정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네. 그리고 어떤 이 위력에 의한 추행, 즉 안희정이 약간 강압적으로 했느냐. 네. 그것은 이제 평소 수행비서들 3명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 수행비서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안희정은 평소에 자신에게 맞춰야 한다는 강압이 어떤 분위기를 풍겼다고 해요. 말로는 안 했는데 네. 막 인상을 팍 쓴다거나 음. 아니면은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정지 상태. 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런 거를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행동들로 평소에
내가 시키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주었다.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상 위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케바케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안희정 그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뭐 특정하게 정형화된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것은 편협한 관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 네. 10개 혐의 중에 9개를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자, 이 2심 판결문이 이제 그 요점 정리 중에 세 번째 요거 피해자가 피해자다워야 된다는 요 이제 기존 관념 네네. 이 틀릴 때라고 짚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김지은 씨를 이제 좀 상간녀 프레임으로 봤던 그런 분들한테 똑같이 이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네네. 성범죄 피해 양상은 정말 다양해가지고 어떻게 뭐 정형화 시키기 힘들어요. 드러나는 것들은 뭐 실제로 모든 성범죄를 다 수집할 수 있어가지고 피해 사례를 다 수집할 수 있어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어떤 식으로 정형화 피해자의 정형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드러나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상황들이 너무 제각각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김지은 씨에 관해서 이 상간녀로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 판단을 좀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자료를 모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네. 진짜 끝날 때까지 그렇죠. 말을 함부로 그렇죠.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김지은 씨가 뭔가 이제 안희정 지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거 아닌가 그런 거를 트위터에 쓰는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워낙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이제 그냥 관심 자체를 안 주다 보니까 네. 뭐 반복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네. 예. 어쨌든 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좀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는 뭐 단숨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사실관계 몇 가지 가지고 짜맞춰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걸 이제 안희정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네. 이게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말 한마디 가지고 언제든지 이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을 아껴야 될 필요가 꽤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세 분들을 모셨는데 네네. 자, 이제 만약 조국 수호를 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흘러갔을까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국 수호 집회 이제 2019년 9월 16일 개국본 주최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참가자가 폭발한 그 집회의 분수령은 9월 28일 7차 집회 때 그 토요일 집회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9차 집회를 끝으로 해가지고 개국본은 서초에서 빠지고 10월 9일 날 이제 여의도에서 부교계가 1차 집회를 주최한 이후로 이제 부교계 주최로 서초 집회가 이제 전환이 되죠. 10월 19일부터. 그리고 이제 11월 26일 날은 또 그 동부지법 앞에서 조국 구속영장 반대 집회를 했었죠. 그때 이제 보면 제 앞에 앉아 계신 이 고스트라이더님도 참 그때 하루 종일 아주 그 고생을 하셨고, 저도 그때 이제 밤에 새벽에 같이 있다가 이제 막 그 돼지국밥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순댓국이었습니다. 순댓국이었나? 아 그때 예, 순댓국이었고 순댓국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까 예. 일단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아무튼 2020년 1월 18일 이제 마지막 서초 집회를 끝으로 이제 이 집회는 끝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조국이 잃은 것도 많지만은 정치적으로 얻은 것도 꽤 크죠. 이게 뭐냐면 뭐 이제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최근에 조국이 이제 출판한 책 그 가불 선진국에서 이제 그 지은이 소개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학자의 길을 걷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아 일했으나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수사와 기소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캄캄한 멸문지하에 터널 속이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넣으신 반딧불에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말하자면 이거 검찰개혁
하려다가 윤석열한테 당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한 거죠. 그렇죠. 이 프레임이 이제 멸문지화. 네. 예. 화를 당했다. 그래서 너무 뻔뻔. 그냥 소위 담궈줬다는 프레임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아시다시피 그 정치 신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조국 그 흑역사 시리즈를 쭉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사실관계가 한참 이제 틀렸던 거죠. 멸문지화 애초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검찰 개혁 하려다가 되치기 당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잘못을 빡세게 했고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시각으로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질려는 거대한 똥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네. 진짜. 아직도 치워지지도 않고 있고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들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네, 일단 뭐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본인은 아직 재판 중이고 네. 이제 뭐 정경심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딸 조민 씨 관련된 그리고 동생 조범동 씨, 네, 이런 재판들은 이제 결과가 이미 한 번씩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유죄가 됐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나 물증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뭐 네. 그거를 뭐 굳이 또 우리가 짚을 필요는 없고. 네. 집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사실. 또 많고 시간적으로도.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국 수호를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네. 조국 수호를 외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 네, 순서대로. 그래서 고라홍님부터 이제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하자면 당시로서는 그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했다는 그게 딱 봤을 때 임팩트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긴 하잖아요, 사실. 그때 거기에 좀 적었던 게 있고 이게 도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에 의한 거였다고 봐서 이게 법적인 부분까지 과연 태클을 걸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틀린 거였죠, 사실. 법적으로 잘못된 거였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게 당시로서는 그렇게 당시는 봤었어. 이제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 좀 법적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거는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11시간 자택 수사를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는 게 옳은가라고 생각했는데 예, 맞는 거였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표창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표창장 하나 가지고 11시간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예, 그 프레임이 있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꽂혔고 네. 대놓고 말하자면 네네. 해서 그 수사를 좀 약간 인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저 정도면 나 같은 사람도 만약에 검찰을 갈 일이 생긴다고 하면 냉정하게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검찰을 갈 일이 있겠냐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네네. 죄송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그 2019년의 자신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네. 말씀해 주시면 결론을 좋겠어요. 낼 필요는 예. 없고요. 네. 그 당시에 어땠냐?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좀 몰두했던 면이 있었지. 그래서 과도한 수사. 예. 예. 그러니까 포커스가 약간 인권 침해에 맞춰져 있었던 당시로서는. 그냥 불법은 아니고 편법 정도였는데 검찰이 오버해가지고 연락이 세게 쪼아댔다. 예. 그러니까는 막 그 저인망식 수사라고 그러죠, 보통.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털면은 어떤 개인도 다 털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좀 많이 이제 마음이 가지 않았나 예, 싶죠. 그래서 저인망 수사를 하다가 이제 별건 수사, 뭐 표창장과 관련 없는 다른 걸 가지고 이 조국 털릴 수가 장관을 있으니까. 엮어 넣으려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 것인 아니냐. 그렇죠. 그런 프레임이 되게 그렇죠. 지대했죠. 예. 그 프레임이 사실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먹혔다고 보는 거지. 이거 지금 와서 너무 너무하다. 예. 그쵸. 그때 일기장까지 막 가져간다고 이런 언플 나오고 뭐 이랬을 때는 저는 제명 집회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네. 서울에서 제명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조금 늦은 시기에 부산에서도 했어요 그거를. 아, 네네네. 그랬었죠. 민주당 규탄 집회가 먼저 시작되고 그게 한두 번 정도 되다가 이제 제명 집회로 넘어가서 그러다가 이제 그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산에서 집회를 하시던 분들은 그럼 우리가 다음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집회에 참석했었던 분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뭘 했냐면 저를 포함해서 그
이제 그때가 3월달 이랬는데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녔었어요. 네네네. 그게 한 몇 주 지속됐었는데 한참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뭐 벚꽃 따라다니고 유채꽃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꽃 따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네, 예. 서명운동 받고 그리고 뭐 저기 야구 있으면 사직구장 앞에도 가고 네. 여기 자판 깔아놓고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사직구장에서는 그때 서명 많이 하시던가요? 사직구장 앞에 그렇게 있을 때? 사직구장은 그렇게까지 막 그게 좋진 않았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야구 보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막 따라다니다가 그러니까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던 거죠.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조국 집회는. 네네. 그리고 또 그때 가장 컸었던 게 이제 윤석열에 대한 악마화. 네. 그건 사실 그것도 있어. 우리가 만든 거죠. 네. 그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서부터 시작된 그 악마화의 이제 선악구도를 우리가 좀 멀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악구도를 짰죠. 그렇죠.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진짜로 우리가 악마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조국 장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윤석열을 응원했었던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치 그 이후로 그냥 네. 뭐라고 해야지 좀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우리가 만든 네,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니, 그거 전에-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약간은 응원까지는 몰라도 그냥 아예 막 악마화까지는 아닌 그냥 이러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 아니 근데 그랬을까? 원전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화가 많이 이제 그거 이제 대통령을 겨냥한 이제 원전 수사나 또 그리고 그 뭐지 울산시장 고래고기, 선거 예, 선거 개입 그거를 계속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겨냥을 하니까 그거에 때문에도 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죠. 검찰에 대해서. 그렇네요. 여기도 이제 저는 당시에 제일 이제 내적으로 그 충돌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고 조국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님 한 번도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뭐 고래고기 수사도 마찬가지고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대통령님께서 윤석열한테 하신 말씀이 성역 없이 다 파라고 권력 같은 거 상관없이 성역 없이 다 파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그냥 대통령 말씀에 충실하게 따른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정말 안 휘둘리고 가장 원칙 하나만 권력이 던져준 제일 큰 원칙 하나만 고수한 상태로 나머지는 권력이 안 휘둘린 상태로 그냥 검찰을 혔을 뿐인데 이게 수사의 칼날이 조국한테 가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비토 당하는 게 정당한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조국을 좋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제 스스로는. 그걸 안고 간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11시간씩 탈탈 터는 건 오버했고 저거는 비인권적인 처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가장 컸었고 뭐 나중에 이제 방점을 검찰개혁으로 찍긴 했지만은 저는 사실 집회 무용 문제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때 뭐 아무리 봤자 달라지는 거 없다는 그런 주의자라서 거기서 검찰개혁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자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그 인권 탄압 문제, 그건 이제 인권 문제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소리를 계속 외쳤던 거죠. 저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그 자기만의 합리화로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그냥 버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웃긴 게 뭐 이제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모이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막 떠받들듯이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게 우리끼리는 충분히 공유가 돼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서 우리 조국을 지키러 가는 게 아니야. 검찰개혁. 정신승리.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예.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거를 지키러 가는 것도 하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우리 외치고 조국수호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집회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휩쓸리듯이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검찰 개혁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뭔가 우리 쪽도 조국에 매몰됐던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네. 최소한. 조금은 일찍 돌아봤어야 되긴 하지 않나 싶긴 해요. 예. 지금 와서 보면. 근데 진짜 맹점이 굉장히 많았었던 게 뭐냐면은 그 정경심 교수의 후배분 이제 네.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아, 네네. 예, 그분의 호소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많이 매몰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청문회 양반 조국 누구야? 청문회도 아, 네, 그렇고. 청문회. 그러니까 이게 작정하고 그러니까 사기 맞은 느낌? 네. 그리고 뭐 또 이 누구야 그 김건희 씨, 그러니까 김대엽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되는 그분 그 이제 윤석열 악마와의 그 정대택 씨 정대택 씨. 예, 정대택 씨 소환돼가지고 예, 그 사람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국과 윤석열의 어떤 선악 구도가 굉장히 쉽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하나의 그 재료들로 그렇죠. 쓰인 네, 거죠. 네, 그렇죠. 괜찮은 재료가 됐었지. 이게 벽돌이 하나둘씩 계속 네. 쌓는 거야. 그 그렇죠, 합리화라는 그 정신승리의 논리적 재료들. 오류.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그 단편화된 어떤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들이나 아니면 확인된 사실관계들 중에서도 어떤 유리한 사실관계들만 벽돌로 쌓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말하자면 감성이라는 세면을 바른 거예요. 맞아요. 그 감성 저도 진짜 이 감성적인 거를 외면을 하고 싶은데 날 때부터 좌파인 저는 이 감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진짜. 아니 그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원래 감성의 문제는 사실 진영을 떠나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좌파인가? 그거는 그래서 내가 좌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 그러니까 아니야 제가 저는 나름대로 조금 많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감성으로 기울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흐름이 집회 방향이 그렇게 잡히게 된 사실 가장 큰 배경은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쵸. 그거 아닙니까? 그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공약을 하셨고 그거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국 가지고 한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윤석열 이게 그거 방해? 이 자식 그러면 죽어볼래? 하고서 이제 검찰개혁 뭐 외치는 거죠. 네. 외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그때 조국 수호 집회를 하지 않았으면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 조국 수호 집회가 검찰개혁에 영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저는 그 막 250만 명도 모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무섭지 않았을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서 저는 패스트 트랙도 태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뭐 좀 어쨌든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좌측 진영들의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좀 뭐 총선에서 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더 진영 논리로 더 굳어진 것 같아요. 쟤네들은 국힘 그때 당시에 미통당이었죠? 예. 미통당은 악마, 그러니까 악, 이쪽은 선, 그러니까 선악구도로 완전 갈려져가지고 그쪽을 더 외면하게 만들었던 그게 조국수 집회에 조금 총선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민주당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게 분명히. 지지층이 결집을 많이 네. 했으니까. 조금 총선 결과가 이제 검찰개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그러니까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좀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렸잖아요. 예. 조국은 나쁜 놈이다. 아니면 조국은 검찰 개혁의 희생자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극단적으로 갈렸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개혁 된 게 뭐 있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설치했는데 제대로 지금 작동 안 하고 있잖아. 이제서야 근데 막 김혜경 기소하고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
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과연 검찰개혁에 정말로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을까? 좀 집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보는 게 공수처가 설립되거나 이런 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오히려 안 했어도 이해로 영향은 없지 오히려 민주당이 원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솔직히 저는 민주당이 원한 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그 본인들 입맛에 맞게 통제하는 거였다고 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결이 다르다고 보는 거지 아예. 제가 보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처럼 안 되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이제 원래 원한 대로 가는 거는 오히려 별 영향이 이해로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모이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조국 수호 집회 자체가 검찰 개혁에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 이유는 일단 조국 장관은 굉장히 짧게 사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4일 사퇴하는데 이게 임명장 받고 나서 35일 만에 한 달 예. 좀 정말 네. 이해가 안 됐죠 그 부분. 네, 사퇴를 한 거고 이제 그때 이제 뭐 검찰 개혁안이라고 발표를 하고서 동시에 이제 사퇴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세부안이나 로드맵 같은 거는 이미 거의 다 나와 있었다. 이거를 굳이 꼭 조국이 만들었다? 아니면 조국이 했다? 그렇게 보지는 잘 않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법률안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국회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시행령 그런 행정부의 몫과 입법부의 몫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수호 집회가 없었어도 실행 자체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국정 지지율은 확실히 그때 좀 내려갔었어요. 국정 지지율은 내려갔기 때문에 가늠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또 결국 그 한 약 6개월 뒤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회 자체가 어떤 총선의 영향력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큰 변수가 황교안 아니었나. 황교안 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무능한 미통당.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진짜 그러니까 그게 거의- 제일 크고 네. 일단 지분으로 따지자면은 그게 한 8할 네, 네. 8할 정도. 그래서 170석이 넘는 민주당을 만들어준 것은 조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조국 때문에 뭐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 아니면은 뭐 조국 때문에 뭐 못 민주당이 받을 걸 더 압승했다, 받았다고 뭐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그냥 오히려 더 큰 변수들이 큰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제 박근혜 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미통당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 민주당을 찍은 이유가 대통령에게 더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었다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게 뺄 수 있었죠. 없는 게 모든 선거 승리의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힘을 실어주기 네,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한 번씩 이제 뭐 다른 행동을 하면 우리 전부 다 그 프린트해서 머리맡에 붙여주자 그랬잖아요. 맞아.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니네 예뻐서 뽑아준 거 아니라. 나는 지역구 의원한테 야 니네가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한 건 니세나 이러면서 그렇죠. 니들이 표받은 게 니들이 잘해서 한 줄 알아.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그 아니, 캡처도 돼 있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진성준한테 나 대놓고 태그하면서 글 올린 적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네가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뭐- 안 했겠죠. 워딩을 그렇게 하진 않지. 네, 그렇죠. 네. 워딩을 지켜줘야죠, 좀. 그럼요. 워딩 자체를 그렇게 하진 않죠. 고라웅의 말은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 저 억울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네, 대신에 이제 그래서 검찰 개혁이나 어떤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았다. 조국 수호 집회가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절대 피할 수 없었던 거는 어떤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한 상처. 그것도 조국 수호 어쨌든 윤석열과 조국 둘 중에 한 사람은 가해자고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님이 임명장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한 상처는 피할 수는 없었지만 뭐 그래도 어떤 이제 국정 지지율을 바로미터로 본다고 하면은 또 다른 것으로 또 메꾸기도 하니까 지금 이제 40%가 넘는 퇴임 시기에 가장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받고 계신 거 아닌가. 이 검찰 악마라는 거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검찰하고 경찰은 항상 요 번갈아가면서 악마를 당합니다. 네네. 정권에 따라서 뭐 집회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찰이랑 충돌하는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정권 하에서는 대체로 경찰들이 악마를 당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명박 때 그렇죠, 그렇죠. 경찰청장 조현호, 물대포. 예, 뭐 김용민이 성대모사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그렇게까지 따라다니면서까지 그 악마였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런 반면에 이제 그래서 경찰이 직접적으로 시민이랑 충돌하는 일이 줄어들수록 이상하게 또 그러면 이제 악마가 검찰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굳이 따지고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경찰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 탄압에 좀 더 그 방점이 찍혀 있고 경찰 악마는 대체로 정치적인 거랑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인.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 탄압 그런 식으로 검찰을 이제 정치 보복이나 뭐 어떤 정치적 탄압의 주체로 검찰을 몰고 가가지고 악마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검찰 악마는 대체로 민주정부 하에서 좀 더 잘 쉽게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검찰을 못 믿어요. 그 경찰도 그렇고 뭐 이재명 수사 이렇게 보면은 뭐 시원하게 한 게 없잖아요. 경찰에서든 검찰에서든. 그러니까 뭐 경찰도 못 믿잖아요. 경찰도 못 믿고. 그다음에 재판부도 못 믿잖아요. 못 믿어요. 다 못 믿잖아요. 검찰만 특별히 더 못 믿는 건 아니잖아. 이게 다 이재명 때문에 진짜. 그거는 이재명을 못 믿는 게 이재명이 못 믿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그놈의 그 경기 남부경찰서. 거기는 무슨 블랙홀이지? 수원지검. 잠깐만, 그냥 그거는 경찰 검찰을 따질 게 아니에요. 경기도라는 데가 약간 블랙홀이야. 경기 남부. 그리고 경기 남부. 그리고 대법원. 대법원. 네. 권순일, 노정희, 김명수 뭐 이렇게. 그 화춘대요 친구비 달달들 하신가? 주어는 없는 거죠. 예. 전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어는 없는 절대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 문장에서 주어는 친구비이면 친구비가 달달하다. 그러니까. 네. 달달하십니까? 네. 이거 불특정 다수한테 묻는 거죠. 그럼 네. 과연 친구비라는 건 달달한 거일까요? 이런 거지. 그렇죠. 네. 아닙니다. 버려야 돼. 당신은 권순일 대법관이 그 친구비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내가 고발할 거야. 이렇게 제물로. 네. 아니 나를 이렇게 담근다고? 이렇게 해서 고라움을 이제 보낸 다음에 권순일 수사에 밀어넣겠다. 아니 보낸 다음에 네, 보낸 다음에. 재판 걸렸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카카오뱅크 만 아니 그걸 왜 여기서 받아요? 우리 방송에서 나온 말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지. 아니 그니까 고랑웅을 살립시다. 불만 따는 거잖아. 변호사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로 알려드릴게요. 달달했는지 안 했는지. 막 영치금으로 한 5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거밖에 안 들어왔나? 뭐 상관없는데 막 이러고. 네,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아야 될 텐데요.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 조국 수호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조국 전 장관은 수사상에서 더 큰 탄압을 받았을까? 또는 이것이 재판에 영향이 과연 있었을까? 저 아무래도 좀 덜 탈탈 털렸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치. 그 사실 집회를 하는 바람에 덜 탈탈 털렸다고요? 더. 예. 집회 때문에 더 털렸다고? 네, 더 탈탈 털렸. 거기서 이제 오히려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들이 약간 배제해야 될 태도이긴 한데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버티는 부분에서 좀 저기한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게 있지 않을까. 그건 네네. 이제 조국 본인이 버틴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집회 때가 이어지면서 좀 버틴 그런 것도 이게 그 검사가 40명이 달라붙었었잖아요. 그때 당시 40명 정도? 그렇죠.
아무튼 많이 달라붙었다고 그러죠. 물론 버틴 그것도 네. 포인트고. 물론 버틴 건 그 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검찰도 이렇게 40명씩 달라붙은 게 이제 아까 그 11시간 압수수색한 거하고는 별개로 검찰이 많이 붙었던 거는 그만큼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이 사건을 무죄든 유죄든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예. 빨리 수사를 진행하고 그냥 빨리 정리해. 예. 재판으로 갈 건 재판으로 가던가 예. 아니면은 깨끗하면 빨리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주고 불기소. 근데 그때 분위기 자체가 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거였습니다. 그 인력이 투입된 것 자체를 약간 얘들이 아주 그냥 인간 수술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인간 탈곡을 해버리는구나 이런 프레임.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분들 아니라 다른 이제 소수들과 술을 마시거나 할 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서초동만 가면은 약간 반대의 목소리 완전히 거기랑 괴리가 된 목소리가 나왔다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40명이 검사가 달라붙었던 게 정말 빨리 끝내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이제 들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끝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국 수집회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까지 탈탈 털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보면은 또 이제 좀 웃기는 소리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조국을 도와주려고 했던 일인데 조국을 안 도와준 게 돼버린 것, 안 도와준 게 되니까 조국을 근데 더 힘들게 만든 조국은 거지. 그거를 즐기고 있었고 지금도 그거를 이용을 하잖아요. 나의 무죄는 나를 지지해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굳이 조국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멋대로 자기를 등 떠미는 바람에 여기 등 떠밀고 와서 보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야. 시점이 다르면 그런 식으로. 남은 게 어차피 이거라도 주워가지고 조국 입장에서 말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니들이 나 등 또 밀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니 나는 충분히 조국도 즐겼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걸 배제할 수가 없어 솔직히 아니, 말하자면. 근데 왜냐면 그거를 너무 즐기는 그러니까. 거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너무 이거를 어필을 하니까 이 자의식 과잉이 비대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궁금한 게 그런 건 있었어요. 그때 페이스북에 그 사거리에 모여 있었던 그 항공샷으로 찍었던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삭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죠. 그때는 우리한테 너무 고마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왜 그랬을까 이런. 잠깐만 이거 올리면 이거 올렸다가 나 더 여기 하는 엿먹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냥 쫄아가지고 지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씨가 얘기했죠. 한동훈 씨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분이 법정에만 나오면 왜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냐고. 제대로 증언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그렇게 충실하게 한다는 느낌을 안 받는 거죠. 오히려 막 SNS 상으로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책도 쓰고. 약간 키보드 워리어처럼. 키워. 묵비권 행사가 엄청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조국 수를 하지 않았다면 조국이 더 큰 탄압을 받았을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클리어한 것 같아요. 이제 재판에 영향이 있었을까? 없다. 왜냐? 이 검찰들이 조사를 잘했어요.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 물증에 의해서 유무죄가 결정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뭐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수사력으로 어떻게 입증을 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조국이 더 큰 탄압을 받았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조국 전 장관 자신은 뭐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불태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저희 그런 처지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어차피 개국본 이런 애들이 광파리를 위해서 써먹었으니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니죠. 굳이 서초동에서 안 했어도 충분히 다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개국본은 여의도로 넘어가나서는 조국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냥 검찰 개혁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 그 밑바탕에 조국 깔고 가는 거예요. 조국 백서도 나오고. 예? 그건 한참 뒤에 나오고. 그러면서 윤석열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재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이따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냥 일단 우리랑은 상관없이 조국은 뭐 어떻게든 흘러간다. 갔을 것이다. 더 많은 숫자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영장 치는 날 그날에도 그날 그 앞에서 집회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날 영향이 있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일단 나갔을까? 윤석열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날 왜 나갔을까? 참 좌파니까. 나오고 싶어서 감성이. 엠성. 낚여서 나갔죠. 낚여서. 저는 조국 집회를 통과하는 조국 집회 전체를 통과하는 그 하나의 감성 키워드로 그걸 꼽는데 조국이 부른 노래가 홀로 아리랑. 아 예. 나 그거 틀 때마다 솔직히 속으로 욕했어요. 저거 작작. 처음부터 듣기도 싫었고 노래 존나 못하는데 뭐야 씨. 근데 집회 그 2시간을 채우려면은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발언도 발언도 이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틀지 않으면 시간을 메꿀 수 있는 아니 게요. 애초에 집회를 컴팩트하게 하면 된다니까. 뭐 하루 2시간씩 하면서 개국본 보니까 중간에 막 색소폰 불고 난리가 아니었잖아. 개국본 색소폰 놀라웠죠. 그런 걸 대체 왜 하냐고요. 그런 건 다 배제하고 아무튼 그 조국 근데 1시간 하기에는 좀 너무 짧지 않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여가지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최소 2시간은 해야 입금이 많이 된다. 맥시멈이다.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집회 공학. 저같이 집회 늦게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가장 신빙성 있는 얘기인데 한 2시간 정도 잡아줘야지 늦게 오는 늦게 가는 사람들은 할수 이제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데 인원수가 맥시멈 피크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부산에서 그렇게 왕복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집회하려고 올라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참여를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부산 사람들은 하시고 싶으면 부산에서 하시라.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았어. 근데 화려은 집중하고 싶으니까요. 맞아. 뭐라도 해야겠다. 이력 시위.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뭐 2시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모으지는 않았지만 아쉽죠. 그 어떻게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화를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프레임이 쌓여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에 좀 풀고 싶은데. 네. 그러면 소리 지르고 막 외치고 나면 그렇죠. 이제 다시 또 한 주를 이따 버티고 또 그 다음 주를 갈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짧죠. 그래서 늘 집회는 한 2시간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악순환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어떻게 화가 차올라가지고 집회에 나가서 다 쏟아내고 다시 한 주 동안 버텨낼 동력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주 또 와서 이제 집에서 쏟아내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악순환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 화를 본질적으로 이 화의 원인이 뭔지 차분하게 돌아보고 그렇죠. 그거 못하죠. 짚어가지고 그 가라앉힐 만한 어떤 그런 계기는 없는 거예요. 그 관성처럼 계속 가게 되는 것도 분노의 있어요. 동력으로 계속 움직이게 돼버리는데 근데 그때 정말로 이렇게 사실관계 따져봤던 사람들 중에는 뭐 팔짱 끼고 봤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거 아닌데 하면서. 근데 이제 말을 하면 묻히고 말하면 묻히죠. 네. 말하면 묻히는 정도가 사장당하지. 그렇죠. 갈갈이 말이 찢어가지고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정말 갈갈이 고라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벽돌 막 날라오고 고라운 삽 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는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 되돌아봐야 될 그런 것들이 또 생기는 거죠. 확 치고 나가는 게 무조건 옳은가?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한번 좀 차분하게 다 가라앉혀놓고 최대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귀를 해봐도 그 지점을 못 찾. 그 당시에 어떤 기사들이나 또는 이제 뭐 UBC나 정치 신세계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은 이건 딱 조국 지킬 수밖에 없는 구도는 지금도 그대로 짜여져요. 이게 또 당시의 왜냐면은 보도를 바탕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정신에서 탈출구가 잘 안 나오더라고. 네, 정신에서 그 이제 지금 방송하면서 김남훈 씨가 그랬잖아요. 그 논리 다시 그때 그 논리로 5시간 이상 재방송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쌓아놨던 생각을 다시 깨가지고 이렇게 역반박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다시 이렇게 거슬러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결문이나 이제 그 딱 공개되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물증, 있으니까 데이터가 이게 있으니까 되는데 돌아보면서 내가 근데 그게 틀렸었구나 있어도 이게. 그게 있어도 못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쯤 되면 본인이 원해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벽돌을 깨부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론의 탓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조중동을 믿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저는 뭐 그건 이제 언론 탓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조중동을 믿지를 못하니까 네. 계속 다른 합리화를 찾아서 그 진보 언론에 놀아나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거는 그 우리 호그맨 입장에 동의를 하는 게 결국은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계속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한 거는 결국 내 그러니까 탓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비를 못하는 것 자체가 언론을 믿지 못하게 됐고 그 네. 언론을 불신하게 된 계기는 조중동이 조중동 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업보 좀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 책임이 더 크느냐 아니면 기성 언론의 그러니까 업보가 크느냐. 앞으로도 조중동이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 같아. 우리도 조중동뿐 아니라 사실 그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도 한경우도 그렇고. 한경우나 뭐 아니면 대한 언론이라고 막 하는 유튜브 계속 채널들도 언론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 합리화대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를 그 이유를 논리를 계속 찾아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해요. 이게 다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본인이 그냥 언론사를 차리지.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AI 그냥 깔끔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네. 어떻게 예. 이 딱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냥 AI가 그냥 덧붙이는 거 사족 없이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게 나오면 근데 이제 기존 언론사들은 그래도 잘 팔리는 형식의 기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그 문제는. 그리고 내 머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는 엮어요. 그래야지 네.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 준칙만 잘 따라가지고 해줬으면은 이제 상관이 그러니까 이 정도 원칙에 맞게만. 원칙에 맞게만 했었어도 이런 일까지 솔직히 뭐 무슨 뭐 국민이 둘로 나뉘었네 갈렸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검찰도 검찰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언론들의 보도량을 보면 진짜 언론은 좀 미쳐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 몇천 건씩 이게 나오고.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조국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그 정부를 그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사실 도처에 나갈 만한 그런 명분이 될 수는 있었죠 충분히. 그 대표적인 게 그 SBS 기자 그 출근하는데 마이크 들이대고 막 김원영인가? 그뭐 이씨, 짜장면 이거- 배달부 붙잡고 막 물어보고 그런 것들. 예. 그 보도는 근데 솔직히 지금 벗어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보도 가치가 있는 건가? 예, 없죠. 사실. 네, 진짜 없긴 해. 그건 보도 가치가 없긴 해. 그냥 그- 계속 재생산해. 네. 재생산.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각자 이 조국의 강을 건너게 된 어떤 계기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건너게 되셨습니까? 계기가 되게 서서히. 근데 저는 조국의 강은 조국 덕분에 건넜어요. 그치 결국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미 한번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조국의 어떤 행위가 뭐 강을 건너게 했다던가. 일단 저는 조국 책을 샀는데 조국의 시간 샀는데 네네네. 그 시점도 너무 이상했고 아유. 나 터닥거리죠 지금. 그 책이 나온 시점도 굉장히 이상했고 그 근데도 언제쯤이었죠? 네. 그때 저기 그 약속이 이낙연의 약속이 네, 나온 맞아. 같은 예. 날이었죠. 아. 같은 날 나왔었어요. 같은 날이었나요? 같은- 아니에요. 같은 날 아닌데? 출판을 같은 날 했어요. 출판은. 네. 근데 그러니까 나온 시점은 좀 달라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이 왜 이 시기에 나오지? 그런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고 있었으니까 그냥 사서 앞부분 좀 읽다가 말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랬고 그분이 조국 장관이
계속 SNS에 그 부분부터인 것 같아요. 윤석열을 까기 위한 윤석열을 비난하기 위한 SNS만 계속 한다고 느껴졌을 때. 예,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손절한 거는 그 페이스북에 그 배경 화면을 똥사진. 예, 똥으로 올렸던 거기에서 병설화제 거기에, 그때 예, 계속 그냥 손절하면서 계속 손절을 해 나가면서 언급하지 말자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아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일 컸어요. 윤석열만 계속 포스팅하는 건 너무 내로남불이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이 제일 컸었어요. 민주당의 똥도 장난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윤석열만. 그치. 예. 잠깐만 나는 계기라고 할 게 그냥 보니까 이게 잠깐만 이거 하는 짓이 이게 맞나 하면서 계속 그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손절했다기보다 그냥 슬슬 이게 앞만 봐도 아닌데 이거 하면서 점점 저기 하다가 어느새 그냥 뭐 그래 아유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 결기가 풀린 게 그 저기 이병철님 이제 사망 병설화제 가셨을 때 이후가 그 결기가 풀린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완전히 그냥 저기라고 다들 이제 쉬쉬하고 있다가 지금 갈갈이 찍힐까 봐 그다음에 쉬쉬하고 있다가 4.4.5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제 법학자가 4.4.5입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건 이건 되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거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렇게 나뉘는 것 같네요. 이 타이밍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국의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높지 않은 그런 그룹이긴 한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점점 민주당이라는 진영을 벗어나고 있는데 조국은 그 진영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더 진하게 그치. 보이기 굉장히 시작하면서. 극단적인 진영론자의 모습을 예. 보여줬지. 민주당을 위한 포스팅만 올린다던가 네, 그런 행동이 더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조국의 강을 이미 건너있네? 그런데 재판 결과는 폭망이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말하자면 조국의 강을 건너게 만든 거는 민주당이나 어떤 검찰이나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런 집단들이 아니라 조국 본인이 시민들한테 조국의 강을 건너게 만든 거예요. 네. 그냥 나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도 굉장히 그 공교로운 시기에 같이 나와줬고 네. 처참하더라고요. 그쵸. 네, 재판 결과가. 아니, 혐의 15개 중에 12개인가 3개인가 유죄면은 이거는 그때 진짜 멘붕이었어요. 네. 털어야 되니까 턴 거예요 사실상 그냥. 그리고 깔끔하잖아 판결이. 물증도 깔끔하고 뭐 어떻게 반박하기가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물증들을 반박을 하려면은 둘 중 하나의 분신술을 쓸 수 있거나 그렇죠. 순간이동 능력이 있거나. 네 그리고 뭐 증거 중에 뭐 이제 정경심 교수의 뭐 카톡이라든가 조국 장관과의 카톡 같은 네, 거. 그렇지. 뭐 빼박이죠. 본인이 쓴 말들인데. 그러니까는 강은 조국 때문에 건넜는데 그 판결문들을 보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네. 내가 그냥 너무 매몰돼 있고 그냥 믿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다 찾아오기 귀찮다고 그렇지. 주변에서 하는 말만 믿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은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판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강을 걷는 계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요약해 보면 사실은 조국 스스로 비호감을 쌓아왔고 그 비호감들이 결국 강을 건너게끔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한 개씩 한 개씩 그렇지. 놓고. 돌을 조국 스스로가 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싫은데 그게 싫어서 민주당을 어떻게든 뭐 거쳐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쟤 왜 저래? 자기는 계속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우리 집이 더러운데 어떻게 남의 집 똥을 치우라고 하냐. 저는 늘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이재명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푸시 아닌 푸시를 하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면 만약에 조국이 뭐 자기 책에도 지금 저자 소개에 썼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 하려다가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검찰이 이제 조국을 멸문지어한 게 사실이다 만약에. 그러니까 조국이 없는
지금 없는 누명을 쓰고 탄압을 받고 있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조계강을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지금? 사실인 것을 사실- 알면 또 안 아니, 건너지 안 아니 근데 않겠습니까? 건너는 거랑 별개로 그거는 사실인데 민주당에 대한 스탠스는 그대로인 거예요. 말하자면 똥 사진 올리고 그런 건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당은 조국은 결백한 사람이었어. 그 경중심 조수권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결백한 사람이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일가가 무고한 게 사실일 경우로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강을 건너는 거랑 별개로 그거는 그래도 지켜줘야지. 건너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는 강을 지켜줘야지. 건넜을까 안 건넜을까? 강은 건넜을 거예요. 감정적인 강은 분명 건넜을 거예요. 그 그치, 행동은 그치. 변하지 않을. 근데 맞다는 지켜줘야지. 얘기니까. 그치, 그래도 무고하면은 공감합니다. 네. 아마 우리 지금 현재 방송이 게스트 없이 그냥 또 호금이랑 저랑 둘이서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막 이제 네. 그래도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죄가 없는데 이렇게 털린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네. 그건 그거고, 네. 그건 그거고. 정말 마음에 안 근데 들지만 당신 이렇게 지켜주려고 서초동에서 그 고생했던 사람들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하신 이 정도 너무하는 거 말을- 아니냐라고 이 정도로 네. 얘기가 나왔겠죠. 나도 그냥 그런 투로 계속 야 참 아무리 억울하다지만 그러니까 조국이 실제로 죄가 있냐 무고하냐랑 상관없이 조국이 강을 건넜을 것이다. 감정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건널 수밖에 없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조국 그 스탠스, 그러니까 침묵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 스탠스를 계속 못 본 척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을 못 건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으면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멸문제를 당한 거라면 네. 너무 인간적으로서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영을 절대 못 벗어나는 너무 확고한 진영주의자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포스팅을 계속 하고 막 네. 똥 사진을 올리고 막 이러는 건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저 사람은 못 본 척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못 본 척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 유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못 본 척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냥 언팔하고 안 보고 그래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랬는데 저 끝까지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을 못 건너는 거죠. 네. 응. 아. 응. 못 본 척하는 것도 강을 건너는 거죠. 그치, 그냥 오히려 외면을 그치. 하는 거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니지. 지지를 떠나서 외면을 하는 게 아니고 호응을 그렇죠. 참아할 수가 없는 거지. 못하는 거죠. 호응하는 마음이 있는데 호응을 참아할 수가 없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그건 나는 건넜다고 생각을 해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을 지지를 하지는 않잖아. 아니 그렇죠. 저니까는 지지를 하고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인격적으로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고만 믿어주고 응. 그리고 이 사람의 정치적 스탠스나 이제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지지를 보내지 않는 거기 절대 때문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거 또한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조국의 강을 안 보는 거야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국의 강 이런 거 없어. 마음속으로 그냥 강을 메우는 그런.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오래된 전국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진영주의자다.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그래서 오유나 이런 것 좀 하다 보면은 옛날 그 조국 트윗이 계속 올라와요. 네, 그렇죠. 그게 또 트위터로 넘어와 있고. 조적조. 조만대장경. 그래서 저는 이미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어요. 조국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냥 대통령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뽑았으니까 그래도 쓸모가 있으니까 이제 뽑으셨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나름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뭐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영상도 제작해가지고 뭐 호소도 했잖아요. 공수처를 해서 나도 수사를 해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검찰 개혁에 뜻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믿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러면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그거라서
그 머릿속에서 검증 절차가 생략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검증을 받았잖아. 본인이 검증을 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 네.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그 거쳤잖아요, 검증 과정을. 근데 조국은 그 과정이 생략이 된 거야,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논리가 빈약하고 더 저기 했던 게 아닌가. 그쵸. 논리적 오류에 빠질 네. 수밖에 없었죠. 그치. 그거는 대통령 결정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히. 예. 한마디로 조국은 그 명왕의 후광에 기대서 그냥 꿀을 빤 셈이라고 봐야. 그렇죠. 예. 아니 왜 그렇게 장관하려고 그랬을까? 모르겠어. 그런 직책 그거 하고 싶나? 그 빡센 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조국을 앉히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또는 뭐 민주당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푸시를 했는지. 근데 이제 조국의 시간 그 책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는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네. 그래서 선출직을 하는 것보다 장관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선출직을 하라는 제의들이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그 글에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었던 것처럼 글이 묘사가 돼 있거든요. 선출직을 하든지 아니면 임명직을 하든지는 네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임명직을 택했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놨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뭐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긴 있었죠. 빨리 조국 그 부산으로 출마시키라고. 네,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우리 지역구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네. 우리 지역구가 사고 지역구가 예. 오면 정말 열심히 밀어줄 거라고 지역구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서 하고 대통령 가자 막 이런 얘기도 막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문을 연이 조국. 나 새록새록 가는. 문일연이 조국은 나는 그때 당시에도 공감을 못한 게 나도 못했어요. 조국의 대통령감이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을 연이까지는 좀 인정을 네, 했는데. 그치. 문일연이는 나는 진짜 지금도 저기에요, 동의해요. 솔직히 조국? 그러니까 차차기였겠지.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렇지. 그 얘기하면 아파요. 자, 그 문을 연이라고 또 마침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만약에 조국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재명의 대권 행보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을 했을까? 이건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에게 얼마나 큰 경쟁자일 수 있었을까요? 민정수석 묻혔죠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그 조국수 하기 전. 그러니까 이재명은 묻힐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그랬다면 조국이 있었으면은. 왜냐면은 이재명한테 리스크가 너무 많았고 그때 당시에도. 하지만 그 이재명은 코어가 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도. 그러니까 그 코어가 조국한테도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떨어지면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조국한테로 흡수가 되겠죠. 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쵸. 조국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지층이 겹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사실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랑 그 조국. 그치. 출신 성분으로 치면 극과 극인데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말하는 출신 성분으로 치면은 아니 근데 성향이 근데 사실 비슷하잖아요. 진보 진영이고 왼쪽 그 거의 좌클릭을 거의 끝까지. 출신 성분을 모두가 이재명 지지자 모두가 따지지는 않죠. 조국 장관이 가지고 놀기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이재명에 비해서. 흐구 잡기 쉬운. 예, 그래서 그 작정하고 조국을 올려야지 하면은 해서 조국한테 이제 몰려가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조국을 이렇게 꽃길을 깔아주려고 하면은 이재명한테 상당히 걸리적거렸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재명이 그 전에 조국을 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 쳤으면 못 쳤으면 네. 못 쳤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도 방법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조국수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조국수 하기 전 시점까지는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조국을 견제한 그런 정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조국수를 해가지고 조국이 정치적으로 더 컸는지 더 죽었는지는 뭐 이렇게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는데 조국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이재명의 대권 행보에서 조국이 어떤 식으로 걸림돌로 작용을 했겠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조국수가 사실 조국의 어떤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 영향을 끼쳤더라도 크게 끼치지는 않았다라고 좀 우리는 거의 결론을 본 상태잖아요. 오히려 악영향이 있으면 악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리가 조국수를 하지 않았다면 조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더 컸겠느냐. 그러니까 조국수를 한 게 조국의 정치적 체급을 올렸을까 낮췄을까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조국수를 해서 조국이 정치적으로 더 커졌을까요? 더 죽었을까요? 그거를 조국수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거는 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길게 끌든 짧게 끌든. 그리고 근데- 본인들이 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니까. 만약에 조국이 그 가정을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무고했다면 조국이 더 컸을 것이고 그렇죠. 아니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그냥 그냥 뭐 조국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조국 수호랑 판거로서 정치적으로 더 커졌다면은 조국도 이걸 정치 탄압으로 이용을 했겠죠 재판 자체를. 그러면은 또 저희 실질적인 그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판 결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뭐 이재명은 증거 없어가지고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그 대장동이 있었잖아요. 주어는 빼먹는 거. 우리 주어 없이 그냥 그 화천대유가 그렇게 달달하다고 하니까 친구비가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이라서. 결이 약간 요건 또 두 사람의 성향은 같을지 몰라도 두 사람의 그 행동 양식의 결은 또 약간 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 세력이 있었고 조국이 고정적인 거기까지 갈 수 세력이, 있을까?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한테는 이동형이 있고 조국한테는 열린공감TV랑 개국군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김어준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게 그치. 궁금하네. 교황의 선택에 그러고 달린 거지. 주교들이 아무리 저기해도 교황이 교통 정리하면 끝나지. 하여튼 이거 사실 인기 기반이 다 팟캐스트이긴 하네요, 진짜로. 네.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그 신도의 기반이 이제 좀 조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그럼 포커스를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조국 수호라는 게 조국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조국 수호의 가장 사실 그 결정적인 가장 큰 산물은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의 카운터 파트너로 윤석열이 튀어나온 게 조국 수호의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게 네. 보면은 조국 수호를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의 대권 행보는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까라는 건 또 다르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야기할 이야기가 네. 좀 달라지긴 하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네, 이재명한테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그럼 됐을. 홍준표가 나서 가능성이 컸을 텐데. 그렇죠. 홍준표는 이재명을 못 이겼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 이해로. 네. 예. 뭐 어떤 이유로? 지금 대선 결과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처음에는 국힘 경선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홍준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는 홍준표 그러니까는 우리 만약에 이건 그때도 가정이었는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이 만약 된다는 가정 하에 네. 그럼 우리는 홍준표 밀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우리 정말 열심히 영업하면. 근데 저는 대선도 한 5% 이상은 차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접점으로 끝난 거 보면 홍준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만큼 간절히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표를 못 끌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세차에서 우리 표를 못 가져갔어요. 그치 사실 왜냐면 역으로 홍준표는 역으로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정치를 해왔던 그쵸.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탈진영 표를 모아오기에는 약점 그게 페널티가 되지 않나. 근데 그 국힘 지지층 결집력은 더 홍준표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게 높지 않았으니까는 경선에서 홍준표가 진게 사실 윤석열한테 지은 거 아닌가. 아무튼 선거 네. 결과는 그럼 일단 제껴놓고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네. 홍준표가 올라왔으면은 이재명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예상을 해보면은 결국 조국 수호는 우리가 의도한 결과는 아무것도 못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국은 우리 뒤통수를 심하게 친 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도한 대로 흘러간 건 없어요. 네. 예. 뭐 냉정하게 근데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대통령을 지킨 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흘러서. 결국은 네. 돌고 돌아서 정말 꼬이고 꼬여서 윤석열을 거기서 왜냐하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거랑 전혀 반대로 흘러가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돼버렸고 그게 결국은 이재명 어찌됐건 간에 밀어냈으니까. 이게 추미애와 문파의 환장할 콜라보레이션. 참 정말 이도치 않은 5월 동지가 되어버려서. 아니 우리보다도 뭐 개국본이나 이런 애들이 더 황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치. 거기는 정말 윤석열 땡큐 이거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윤나땡 윤나땡. 이럴 준비가 돼 있는데 뭐야 왜 딱 영상 실패야? 뭐야 왜 저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되려고 뭐 그랬나 봐요. 계획대로 보면은. 막 모든 게 다 된 셈일 텐데 그쪽이야말로. 그렇지 이제 근데 마지막 하나가 딱 안 맞은 거야 이게. 0.7% 차로 그냥. 그냥 이렇게 되려고 그런 것 그거는 같아요. 사실 거기는 그냥 자업자득인 거죠. 왜냐면은 젖잘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걔네들은. 계획은 어긋난 게 없거든요. 계획대로는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후보가 이재명. 도저히 저 짐승은 못 찍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네. 그냥 진영을 거르고 아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저지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서초에 나갈 때만 해도 이재명과 관련된 아젠다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었죠. 거기 저기 이재명 무슨 집 그 사인 서명 받는 애들이 있긴 했지만 뭐 걔들이 쫓아내고 그랬으니까 이재명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서초에서 나간 건 오로지 이제 자체가 달랐죠. 검찰 개혁이랑 조국 구명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런데 그 둘 다 이루어진 건 전혀 없고 엉뚱하게 이재명을 막는 꼴이 되어버린. 그 윤석열을 등 떠밀어 가지고 대통령을 시켜버린 그런 결과를 만든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를 해내긴 해낸 거예요. 뭔가를 해내긴 해낸 거고 그 해낸 게 최악의 경우는 아니게 된 거지 말하자면은 네. 최악을 막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딜레마가 계속 지금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됐든 틀린 건 틀렸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을 우리가 찍은 게 과연 잘한 것일까? 우리의 판단이 옳았던 것일까는 이제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두려움으로 솔직히 그러니까 선거 중간에 이게 조국의 강을 건너면서 네. 그런 불안함이 없었던 거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조금 그 딜레마가 굉장히 심했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나는 이재명을 안 찍겠지만 이게 정말 과연 옳으니까 조금 굉장히 많이 울컥하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트위터나 모든 커뮤를 끄는 이유 중에도 이제 그게 좀 많이 작용을 해요. 내가 과연 옳은 것일까?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을 안 찍는 건 안 찍는 건데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되면 안 되고 네. 민주당에도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 자체는 저는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면서 좀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옳은 걸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에
자기 검열을 계속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계속해 나가. 그러니까 이 싸움을 끝내면은 끝낼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이제 윤석열이 또 만약에 헛발질거리를 하면은 또 그때도 또 개같이 싸워야 되는 거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초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한 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애초에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흘러가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최악은 아니었다. 최악이 아닌 결과를 보긴 했어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당장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을 하긴 해야 돼요. 행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완벽하게 옳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상 여지는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어느 정도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 여지를 두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냐면은 매몰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매몰된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이입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초 집회 때 노래 들었던 거 홀로 아니랑 들었던 거 그거 정말 적합했다고 말한 게 그게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매몰시키는 그런 어떤 그 장치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전형적인 갬성팔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선동에 빠져서도 안 되고 하지만 당장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행동이 나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발언도 시민들의 발언도 없어야 되고 시민들의 발언은 다른 얘기죠.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그 발언들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러니까 그 발언들은 하나하나의 그냥 그 말하자면 던지는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감성에 매몰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 말은 듣고 생각할 여지를 주잖아요. 저 말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끌려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홀로 그냥 틀어놓는 거는 그건 조금 불쌍하다 소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거기는 어떤 논리도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감성적인 음악을 우리가 지지하는 쪽에 유리한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것만으로 감성팔이를 하면 안 된다는 조금.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집회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집회 모형만자긴 합니다. 집회 그럴 거면은.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시 정리하자면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행동하기 주저해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행동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그 옳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그 옳음에 매몰되면 안 된다. 항상 여지를 둬야 된다. 여지를 두고 행동하면서도 돌아볼 수 있어요. 행동하면서도 내가 이게 옳은가?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맞는가? 계속 생각은 머릿속으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지를 두고 행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너무 깊게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감성적으로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잘 되려나 쉽지 않죠.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움직이면 뭐 그러니까는 집회를 하는 나. 네, 그렇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 그냥 좀 냉정하게 보는 것도. 근데 진짜 그 조국의 강을 건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정말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진짜 정치 혐오가 제대로 왔었어요, 솔직히. 전 지금 네. 오늘의 손목의 아픔을 잊지 않는 정덕이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어. 이거를 기억은 해놔야 돼. 기억은 해놔야지 복귀를 하면서 계속. 뭐 두 분은 자주 나오신 적 있으니까 생각하고 감자님은 방송 처음 출연하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만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얼굴 익히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방송이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어색하기도 하고 몇 번 나오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두 분 매주 이렇게 방송 만드시는 거 대단하다고 오늘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즌 3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축하할 수 있는 게스트로 나온 게 영광스럽네요. 네. 시즌 3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결론 없는 얘기고 네. 그냥 한번 막 여기저기 그냥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주제로. 네, 그렇죠. 5명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읍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라웅님, 링장군님, 귀여운 감자님 모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주님도 감사합니다. 네, 광고주님, 예, 감사합니다. 컴닉스 컴퓨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